저는 30대 여성으로 길거리에서 떡볶이 트럭을 운영합니다. 슬아에는 5살짜리 딸 한 명이 있는 싱글맘이에요. 거은아, 요즘 날씨가 추운데 트럭 장사 안 힘드니? 작년만큼 맹추위는 아니어서 할머니예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거 도시락이다. 가지고 가서 점심은 거르지 말고 먹으면서 일해. 할머니 몸도 편찮으신데 왜 매번 도시락을 챙기세요? 그냥 두시라니까. 주변에 식당도 많고 단골 백반집 아주머니는 배달도 해주세요. 너 툭하면 돈 아낀다고 점심 거르는 걸 내가 아니 그러지. 보온 도시락에 싸가면 음식도 안 씻고 먹을 만할 게다. 어여 챙겨가.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7살 무렵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파출부.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이 억척스럽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며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1년 전부터 위암을 투병하시는 할머니셔서 건강이 걱정인데 매번 제 점심 도시락을 보온 도시락에 챙겨주시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나름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더랍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롤스크린 공장을 남편이 운영했고 사장님 소리 듣던 남편 덕분에 저는 난생 처음 돈 걱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제 운명이 고단하게 살라는 팔자여서 그런 걸까요? 그 기간이 그리 길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채 안 되던 시점에 남편은 췌장암 선고를 받았고 1년도 투병을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공장 일에 관해서 앞으로는 제가 운영할 거니 형수님은 손 떼시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혁이 명을 달리한 마당에 형수님이 공장에 무슨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권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남편 밑에서 격리일을 했잖아요. 그 월급마저 갑자기 끊기면 저랑 채림이랑 뭐 먹고 살라고요? 형이 남겨놓은 거 보험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형수님은 앞으로 먹고 살 궁리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명을 달리한 뒤로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제가 공장에서 격리일을 하던 것까지 못하게 막으며 공장 일을 가르친 시동생과 동서였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법적으로 교묘하게 술을 써놓았는지 저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공장 지분마저 모조리 시동생네에게 빼앗겨버렸죠. 듣기론 그 공장을 채림이 아범한테 물려주었던 거 아니었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속수무책으로 다 가져갔어요. 시동생과 동서가요. 채림아범 지분이 제일 컸는데 그게 나중에는 채림이 몫이 될 재산이 아니었더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도 완전히 교묘하게 술을 써놔서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할머니. 소송을 하고 뭔가 대응을 할 여유도 없고요. 남편 사후 저는 남편이 남긴 얼마간의 보험금으로 딸아이와 살 집을 구하고 먹고 살 방도까지 마련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제가 생업으로 삼게 된 일이 현재의 떡볶이 트럭 장사였고요. 동서와 시동생에게 시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전부 빼앗기고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한 지 2년 정도가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트럭 근처에 웬 값비싼 벤츠 한 대가 정차를 하더군요. 그 안에서 멀끔하게 잘생긴 청년이 내리더니 저에게 와서 주문을 하더랍니다. 떡볶이 1인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요. 그런데요, 벤츠에서 내린 그 청년이
떡볶이를 먹다 말고 한참이나 제가 만든 떡볶이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 떡은 특이하게 꽃 모양이네요. 네, 저희 떡볶이 시그니처가 바로 그 꽃 모양 떡볶이예요. 일명 꽃떡볶이요. 저는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떡 모양의 특색 있게 변화를 줘서 꽃 모양 떡을 따로 뽑아와서 떡볶이로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맛도 좋다잖아요. 저만의 특별 메뉴인 그 꽃떡볶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메뉴로 저희 가게 매출의 1등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꽃떡볶이를 맛본 청년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바로 이 집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이 맞는 것 같아요. 청년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끊자마자 벤츠 뒷좌석에서 귀티나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조심히 밖으로 내리더군요. 그리고요, 그 귀티나게 생긴 할머니가 차에서 내린 순간 바로 제 인생은 180도로 역전이 되었답니다. 대체 그 할머니가 누구길래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반전을 맞았냐고요? 네, 그 할머니는 저와 아주 보통 인연이 깊은 분이 아니었죠. 고은이, 너 고은이 맞지? 아니, 한 회장님께서 여길 어떻게...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구나. 이 일대에 꽃떡볶이를 파는 트럭이 있다고 해서 설마 하며 와봤는데 역시 고은이 네가 맞았어. 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고은이 네가 내 곁에 없어서 그리 잘 지냈다는 말은 못하겠구나. 회장님, 안 그래도 너를 진작 찾아오려고 했어. 널 보면 일단 사죄부터 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고은아, 미안하다. 과거에 널 말도 안 되게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회장님이셨습니다. 제 누명이 그럼 벗겨진 건가요? 날 오해한 내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고 후회했는지 모른다. 네가 그럴 아이가 아니란 걸 난 애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그때 왜 널 이간질하는 말에 멍청하게 속았는지. 나이가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 싶다. 널 도둑으로 오해한 그날의 과오를 부디 용서해다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할머니 회장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과를 하며 펑펑 우셨냐고요? 저는 과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잣집 가정부로 출근을 시작했더랍니다. 할머니 슬하에서 힘들게 자란 저는 여상을 졸업하고 회계법인의 경리로 처음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 사장님이 회계사무소를 급하게 정리하고 미국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은아,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무소를 정리하게 돼서 미안하구나. 네, 사장님께서도 상황이 급하시다니 어쩔 수 없죠. 내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너처럼 성실하고 싹싹한 경리는 처음이야. 고은이 넌 무슨 일을 하든 아주 잘 해낼 녀석이다. 칭찬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원래 주던 월급보다 2배를 주는 일자리가 있는데 너 그곳에 면접 한번 볼래? 지금 월급에 2배요? 그래. 그런데 격리일은 아니고 부잣집 가정부 자리야. 가정부요? 응. 원체 가문 있는 재벌가라.
그 댁은 가정부를 구해도 너처럼 어느 정도 소양도 있고 교양이 있는 젊은 아가씨를 원하더라고. 제가 가정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요리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댁에서 구하는 가정부는 음식 만드는 가정부가 아니라 일종의 그 댁 회장님 비서 같은 일이야. 비서요? 그 댁 회장님이 여자분이신데 나이 지긋한 멋쟁이시란다. 그분 말썽대드리고 시중 들어드리고 집안일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거 처리할 사람을 원하더라고. 그런 일이라면 저 할 수 있어요, 사장님. 저는 그때 할머니와 슬아의 어린 동생까지 집안에서 실질적인 가장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시 건물 청소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디스크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 푼의 돈이 아쉬웠던 저는 원래 받던 월급의 2배라는 말에 고민 없이 그댁 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쪽이 오늘부터 출근한다는 아가씨요? 안녕하십니까. 최고은이라고 합니다. 천사장 추천으로 내가 면접도 거르고 그냥 뽑은 거니 그쪽 믿어도 되겠죠?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동대문에 가서 집안의 커튼이며 친구 원단 고르고 맞춰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회장님 취향과 집안 어느 곳에 다실 건지 등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무조건 심플한 게 좋아요. 특히나 침실에 쓸 침구에 들어갈 원단들은 더더욱. 그런데 거실 커튼은 좀 화사했으면 좋겠군요. 이제 곧 봄이 다가오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침침해서 말이야. 그럼 침구류는 심플하게 흰색이나 무채색으로 무늬 없는 원단으로, 거실은 봄 느낌 나는 꽃무늬나 좀 화려한 패턴의 커튼 원단을 골라오겠습니다. 이런 일 해봤어요, 예전에? 생각보다 일 처리가 능숙하네. 아니요, 가정부 일은 처음입니다만 동대문 상가는 익숙합니다. 저희 고모가 그곳에서 이불집을 하셔서 어려서 자주 놀러를 다녔거든요. 그럼 원단 상가질이나 봉제하는 집들도 훤하겠구먼. 네, 다행히 그곳 지리는 익숙한 편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고른 원단들만 몇 가지 샘플로 끊어서 가지고 오는 게 낫겠죠? 직접 보시고 회장님께서 고르시면 제가 다시 가서 맞춰오는 걸로 하고요. 일처리 하나하나가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구먼. 고은 씨가 얘기하는 거 보니 굳이 내가 이 중으로 안 골라도 어련히 알아서 잘 골라올 것 같네. 고은 씨 안목을 믿어볼 테니 오늘 간 김에 2번 걸음할 거 없이 봉제집에서 커튼 침구 다 만들어 와요. 제가 첫 출근한 날 맡게 된 일은 동대문에 가서 침구류와 커튼을 맞춰오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께서는 안목이 까다로우셔서 늘 직접 동대문에 가서 원단을 골라 집안의 커튼이나 침구를 맞춰오셨는데 그때 마침 관절염이 심해져서 온신이 힘든 상황이셨죠. 저는 그날 잔뜩 긴장해서 심혈을 기울여 침구류와 커튼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시 고은 씨 안목 믿어보기를 잘했네. 어쩜 원단이나 디자인이 내 마음에 쏙 들지? 마음에 드시니 다행이네요. 김 기사 통해서 커튼 달고 침구류도 바꾸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매일 그 댁에 출근을 했고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며 할머니 회장님과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고은아, 이제 너는 내게 회장님이란 호칭을 빼거라. 네? 그럼 뭐라고 불러드리길 원하세요? 그냥 편하게 할머니라고 불러. 그래도 어떻게 회장님을...
내가 손녀딸이 있었으면 딱 너만 했을 텐데 뭘 그러니? 네, 알겠어요, 할머니. 회장님이라고 할 때보다 한결 더 듣기가 좋구나. 아우, 무릎이야. 오늘따라 왜 이리 통증이 유별난지. 뜨거운 찜질 좀 해드릴게요, 할머니. 그 전에 마사지부터 해드리고요. 진작에 너 같은 비서를 뒀으면 좋았을걸. 제가 일하는 댁의 회장님, 할머니는 원래 무척 성격이 까다롭고 까칠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댁에서 같이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로부터 할머니의 성격을 들어 알고 있었죠. 암튼 회장님 비서로 석 달 이상 일한 사람은 고은 씨가 유일하단께. 정말요? 그럼 그전에는 아무도 석 달 이상을 못 버텼단 말씀이세요? 아휴, 회장님께서 성질이 보통 강팍하신 게 아니거들랑. 저는 딱히 회장님 성격 그러신 거 모르겠던데요. 주기적으로 히스테리 폭발할 때를 고은 씨가 못 봐서 그래. 그럴 때가 주기적으로 있다고요? 회장님께서? 그래. 요즘은 다른 걱정으로 좀 시들해져 그렇지. 뭐 회장님 성격 호랭이신걸 회장님 탓할 일은 아니지만서도.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댁 바깥 회장님 말이요. 여자 회장님 남편분. 이 댁에 일하면서도 전 바깥 회장님을 한 번도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나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다니. 멀쩡히 살아계신 양반을 죽은 사람 만드네. 그런데 왜 이 댁에서 한 번도 뵙지 못했죠? 혹시 두 분께서 이혼이나 뭐 그런? 재벌가 사람들 이혼이 뭐 그리 쉬워? 바깥 회장님 평생을 두 집 살림하는 양반이라 아주 우리 한 회장님이 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문드러졌을 거란께. 두 집 살림이요? 그것도 평생을? 그래야. 그것도 한 여자가 아니라 철마다 여자 바꿔가면서 말이여. 아유, 담사스러워서 정말. 그런데 회장님 같은 분이 이혼도 안 하셨대요? 다 이댁 아드님 집은 생각해서 참고 사시는 거지 뭐. 한 회장님 말고 바깥 회장님 집안도 재력이 어마어마하거들랑. 괜히 이혼했다가 회장님 아들들 피 볼까봐 이혼 딱 안 해주고 버티신 거요. 매번 혈압 오르는 상황에서도. 할머니 회장님의 남편과의 사연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부족할 것 없는 할머니 회장님이 왜 평생 그런 굴욕을 감내하며 사셨나.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었죠. 할머니 회장님이 딱 한 번 자신의 그런 속내를 저에게 솔직하게 내비친 날이 있었더랍니다. 고은아, 오늘 퇴근 좀 늦게 해도 되겠니? 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오늘 마당에 나가서 나랑 뭐를 좀 같이 태워주렴. 태워서 없애버리고 싶은 게 있으세요? 내 마음속에서 해치워야지 하던 일인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알고 보니 그날은 할머니 회장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오늘 나는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오늘이 그럼 그래, 내가 그 인간과 결혼한 지 정확히 40년째 되는 날이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회장님이 태워버리길 원했던 건 40년 전의 결혼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길다란 깡통에 결혼 사진들을 하나씩 부어버리고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빛바랜 결혼 사진들이 불길 속에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서글프면서도 낯선 것이었죠.
갑자기 왜 오늘 사진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변호사 통해서 이혼소장 접수했거든. 축하드려야 하는 거 맞죠, 할머니? 미루고 미루던 숙제를 해치운 기분이랄까? 요즘 봄꽃이 만개라던데 밤공기가 달구나. 다리만 멀쩡했어도 요 동네 앞에라도 산책을 나갔을 텐데. 할머니, 휠체어 준비할까요? 벚꽃이 만개해서 근처 공원도 아주 볼만하던데요? 아니야,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산책보다는 한잔하고 싶은 밤이군. 저하고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 너무 늦게까지 야근을 시키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날 주방 아주머니도 주무시는 바람에 저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술안주를 만들었더랍니다. 냉장고에 마침 화전을 부쳐 먹다 남은 꽃 모양 쌀떡들이 남은 게 있었고 저는 그걸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당시 20대 아가씨였던 제가 유일하게 만들 줄 아는 음식이 떡볶이이기도 했죠. 할머니, 떡볶이랑 로제와인 한잔 하세요. 오늘 벚꽃이 흩날려서 딱 이 로제와인이 생각났었는데 예전에 한번 로제와인 드시면서 벚꽃 색깔이랑 같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요. 가만 보니까 떡볶이 속의 떡들도 꽃이구나. 화전 부쳐 먹다 남은 꽃 모양 떡들이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오늘 아주 울적하게 짝이 없는 밤을 지새울 줄 알았는데 고운이니 덕에 봄밤을 제대로 만끽하는구나. 할머니, 미루던 숙제 해치워버리신 거 축하드려요. 앞으론 진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그래, 한잔 하자. 할머니 회장님과 와인잔을 기울이던 그 밤의 기억이 저 역시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 댁의 가정부로 일을 한 지 반년쯤이 흘렀을까요? 외국 나가 생활하던 할머니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 귀국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 아픈 손가락이 돌아오는 날이다. 아픈 손가락이요? 내 막내 손주 준석이. 너는 오늘 처음 보겠구나? 네. 저는 말씀만 듣고 아직 뵌 적은 없어서요. 그 애가 1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하반신을 모수는 처지가 됐어. 미국서 수술받고 거기서 재활치료하다가 오늘 귀국하는 거고. 내일 할머니 걱정이 크시겠어요. 그곳에서 지 엄마랑 재활치료 받다가 한국 돌아가 살겠다고 선포하고 나한테로 오는 건데 걱정이 크다. 할머니의 막내 손주라는 준석 도련님은 말수가 적고 늘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한묵증 아니냐는 말이 돌 정도로 병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고은아, 오늘부터 네가 준석이 식사 수발을 좀 들겠니? 제가요? 안 그래도 말 수가 없던 녀석인데 사고 후로 더 입을 닫아버렸어. 네가 성격이 밝고 사람 마음 여는 데는 재주가 있으니 그 녀석 말벗을 좀 해주었으면 한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식사도 챙겨드리고 밖에 나와서 산책도 도와드리고 할게요.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녀석이라 여러모로 걱정이야. 저는 할머니 회장님의 부탁을 받고 준석 도련님의 수발을 들게 되었죠. 도련님, 점심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제가 식사를 가지고 들어가도 대꾸도 없이 쳐다도 안 보는 도련님이었죠. 그런 식으로 거의 매 끼니를 먹지 않거나
그대로 식사를 물려서 하루 한 끼를 먹으나 마나 하는 도련님이었습니다. 식사 안 하실 건가요? 여러 번 물어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도련님이었어요. 저는 고민하다 도련님 바로 정면으로 가서 앉은 다음 제가 도련님의 식사를 대신 먹었습니다. 냠냠 쩝쩝 소리까지 일부러 요란하게 내면서 도련님 앞에서 식사를 제가 했죠. 밥을 거의 다 먹어갈 쯤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네? 도련님이 식사를 안 하셔서요. 그런데 내 밥을 네가 대신 먹는다는 거야? 왜요? 도련님 식사를 제가 대신해서 짜증나세요? 그냥 두고 나가던지 가지고 나가던지 보통 둘 중에 하나인데 신선하긴 하네. 어차피 식사 안 하실 거면 그대로 온 식사 그릇 가지고 나가면 저만 혼나거든요. 도련님은 어차피 말씀 안 하시니 제가 먹어도 아무도 모를 거고. 그럼 회장님께서도 걱정 더시니까요. 재밌네. 다시 가서 식사 챙기고 와라. 식사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네가 하도 밥을 달게 비워서 나도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됐니? 아, 그런 거라면 제가 당장 내려가서 다시 식사 대령해 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 말문을 틔운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말이 도련님이지 사실 나이 차이는 저보다 3살 위로 제 또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신분 차이가 확실하다 보니까 저는 깍듯하게 그 사람에게 존대를 했고 그 사람은 저를 일하는 과정부로 하대를 했고요. 집에만 있는 거 안 답답하세요? 답답했다고 뭐 방법이 있어? 평생 휠체어 신세 면치 못할 건데. 답답한 생활에 적응한 수밖에. 휠체어 타고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너 가는 곳마다 계단이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긴 네가 2 다리가 멀쩡하니 그런 소리를 하지. 장애물이 많다고 평생 집에만 있을 거예요? 꽃다운 이팔 청춘에? 청춘? 사고 나던 날 이후로 내 청춘은 이미 끝났어. 내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다신 내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 그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뭔가를 끄적거리던 스케치북을 저에게 집어던지는 도련님이었죠. 저한테 성질 부리는 건 좋은데요. 그 생각은 고치세요. 뭐라는 거냐 지금? 도련님 청춘이 끝났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요, 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한 이틀 도련님 수발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할머니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한동안 도련님을 혼자 두라는 명령이 떨어진 탓이었죠. 그런데 저를 먼저 부른 것은 되려 도련님이었습니다. 오지 말란다고 너는 진짜 안 오냐? 무슨 말씀이세요? 다신 얼굴 들이밀지 말라고 소리 지르실 땐 언제고요? 참, 그런 말은 잘 듣네. 넌 말에 있어서 반어법이라는 것도 몰라? 반어법이요? 반대의 의미로 말한다는 거? 아, 됐어. 그날 스케치북 집어던져서 미안하다. 그런 행동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용서해줘. 아니에요. 휠체어 타고 생활하는 거 정작 그 불편함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짓거린 저도 잘못이에요. 내 사과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서로 각자 하나씩 잘못한 거니까 서로 퉁쳐요, 도련님. 너 오늘 바쁘니?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야 오후까지 도련님 수발 들고 저녁에는 회장님 심부름하는 게 오늘 일과인데.
할머니께 말씀드려서 오늘은 저녁까지 나하고 일정 보내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날 도련님은 저에게 자신이 그리는 초상화의 모델 제의를 해왔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도련님이었고 사고 장애인이 된 후로 방 안에서 그림 그리는 일로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편이었죠. 저는 할머니 회장님의 허락을 받아 그날 도련님의 모델이 되어드렸어요. 다 완성됐다. 디테일을 좀 손봐야 하긴 하지만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이렇게 애늙은이 같은 얼굴인가? 원래 내 나이보다 너무 나이 들게 그린 것 같은데요? 그건 맞아. 불어 그렇게 그린 것도 있고. 아니 왜요? 내가 실제 나이도 도련님보다 훨씬 어린데요? 넌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누나 같고 때로 엄마 같으니까. 말도 안 돼요. 내가 무슨 엄마 같다니. 지금 외국서 회사 경영하시는 분은 내 새엄마요. 친엄마는 내가 어려서 돌아가셨고 내가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얼굴도 흐릿한데 지금까지도 선명한 건 달콤하고 따뜻했던 엄마 냄새야? 엄마 냄새를 기억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리고 고은이 너에게서 바로 그런 냄새가 나. 달콤하고 따뜻한 너무 좋은 냄새가. 도련님의 수발을 들면서 저와 도련님은 점점 인간적으로 가까워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놓고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서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댁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입장이라 그랬고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제가 그런 일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조심하는 편이었죠. 그런데요,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이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속담처럼 저와 도련님의 묘한 공기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거리가 되었더랍니다. 아이바 고은씨, 혹시 그자 예댁 막내 도련님하고 그런 사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운전기사고 청소하지 말고 아무튼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요즘 쑥덕이는 거 몰라. 그 짝이 막내 도련님 여우처럼 홀리고 다닌다고 말이요. 아니, 제가 홀리긴 뭘 홀린다는 말씀이세요? 멀쩡하던 청년이 갑자기 다리 못쓰게 돼버려갖고 방 안에 울적하게 처박혀 지내다가 갑자기 그 짝이 수발전으로 밥도 잘 먹어 안 하던 말도 조불조불. 그 짝만 보면 만면에 웃음이 해벌쭉. 이런데 누가 그런 의심을 하뇨? 아주머니, 제가 준석 도련님이랑 친한 거는 맞는데요. 그야말로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통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친구처럼 편하고 좋은 사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요. 아니지.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눈에 쌍심지를 키고 핏대를 올린랴? 그 짝은 그런 말도 모른단가? 무슨 말을 모른다는 거세요? 그런 말도 있자뇨. 뭐시기냐 그랴 그 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런 말 말이요. 아주머니, 저랑 준석 도련님은 진짜 그런 사이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 게 잘 새겨 들으라고. 이런 덱서 일하다 보면 좀 높은 자리 남자들하고 정분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정분 이상으로 다 발전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더란께. 네? 그게 대체 무슨... 아무 사이 아니라니 내가 길게 사설은 않겠는디 혹시라도 준석 도련님께 고운 처자가 너무 마음 주지 말라는 소리요. 그럴 일 없어요, 아주머니.
아무리 준석도련님이 다리 못 쓰는 형편이라지만 고운 처자를 며느리감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요. 이 집안에서. 괜히 나중에 혼자 상처받을까봐 하는 소린께 잘 새겨 들으라고. 응? 저에게 높아심에 그런 잔소리까지 하는 주방 아주머니였습니다. 그즘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 회장님의 큰며느리는 저를 대놓고 경계하며 싫어하기까지 했죠. 어머님, 고은이라는 저 가정부 말이에요. 고은이 덕에 준석이가 말도 많아지고 아주 활달해져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다. 그게 다행인 걸로 생각이 되세요, 어머님은? 아이, 그건 또 뭔 엉뚱한 소리야. 다리 불편해지고 말문 닫고 방구석에서 나올 줄도 모르던 녀석이 저렇게나 밝아졌는데 그럼 다행이지 않고? 어머님, 저러다 진짜 저런 근본도 없는 가정부랑 준석이가 사귀는 사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이, 팔청춘 젊은 남녀가 사귀게 되는 일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이더냐? 어머님, 농담이 너무 지나치세요. 어떻게 준석이 짝으로 저런 가정부를 놓고 생각을 하세요? 그네야, 자고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했다. 게다가 고은이 저희는 출신이 비루해도 사람 자체가 아주 남다른 아이야. 어머님, 비천한 집안 여자애들이 나중에 얼마나 뒤통수에 칼 꽂는 일이 많은데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는 나도 잘 안다. 그렇지만 사람 보는 눈만큼은 내가 너보다 더 앞선다. 고은이는 가정환경이 보잘것없는 건 사실이다만 아이 자체로 보면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도 손색이 없는 아이야. 어머님, 그건 너무 좀 어불성설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주제넘다 욕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니 천천히 그 애를 좀 더 두고 보시죠. 아유, 은야, 알았다. 애미 너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말고. 네, 어머님. 저는 할머니 회장님에게 한약을 가져다 드리다 두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듣고 말았더랍니다. 속으로 단단히 다짐을 했어요. 준석도련님과 더 친구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고 도련님에게 좀 거리를 두며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은아,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나한테 거리를 두려는 사람처럼 재미없게 행동하니? 내가 뭐 너에게 실수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좀 그럴 일이 있어서요. 무슨 대답이 그래?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사실 요즘 도련님과 저를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래요. 소문이라니? 제가 도련님을 꼬신다는 등 우리 둘이 사귄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 소문 때문에 불어 나한테 딱딱하게 굴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도련님도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좀 솔직해지자. 서로에게. 솔직해지자니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 소문 뒷담화 그거 맹탕 없는 말 아닌 거 너도 알잖아. 도련님, 나 고은이 너 좋아해.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좋았고 너로 인해서 나 다시 살고 싶어졌어. 도련님, 지금 밖에서 듣는 귀들이 많아요. 목소리라도 좀 낮춰요. 아니, 나 더는 너한테 이런 말 소곤거리면서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걸
놔두고 싶지도 않고. 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좀 차분히 생각해보고 우리 의논해요. 너도 나 좋아하잖아. 아니야? 도련님, 나는요, 아직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도련님에 대한 확신 없어요.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일도 많고요. 뭐, 내 장애 때문에? 다리 못 쓰는 남자라 걱정이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난 이 댁에 고용돼서 일하는 입장인데 내 처지나 상황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니? 어떤 경우가 됐든 너 혼자 힘든 일 감당하게 안 만들 거야. 도련님 마음은 알겠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차분히 의논해서 결정하자고요. 네? 난 너로 인해 뭐든지 다 하고 싶어졌어. 밥도 맛있어졌고 그림 그리는 일도 다시 좋아졌고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포기했던 재활치료도 다시 받고 싶어졌다고. 도련님, 나도 이 댁에서 일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순간들, 그거 다 도련님하고 보낸 시간들이에요. 내가 아는 제일 잘생긴 24살 남자는 도련님이고요. 고은아, 그럼 너도 날 좋아한다는 말이야? 제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이었습니다. 도련님 방의 방문이 벌컥 열리며 회장님 댁 큰며느리가 분기탱천한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큰어머니가 제 방은 어쩐 일이세요? 춘서가, 너 이 여자아이가 어떤 애인 줄 알고 가까이 하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큰어머니? 내가 오스트리아에서 귀국하며 사온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게 며칠 전부터 없어져서 온 집안을 뒤졌었다. 세진 누나 결혼식 예물에 쓴다고 사오신 그 목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돈댁에서 어렵게 부탁해서 대신 공수해서 가지고 온 건데 그 값비싸고 귀한 목걸이가 사라져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나 모른다. 그런데요? 목걸이는 찾았어요? 그 목걸이의 행방이 어디에 가 있었는 줄 알기나 하니?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출근하며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을 제 면전에 패대기 치듯 던지는 큰며느리였습니다. 그건 고은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저 가방 안에서 내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찾아 헤매던 목걸이가 떡하니 들어있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저는 그런 목걸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 목걸이에 발이 달려서 네 가방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니? 그때였습니다. 관절염으로 다리가 안 좋은 할머니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방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요. 무슨 소란이냐? 어머님, 제가 잃어버린 그 세진이 예물 목걸이가 이 여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더랍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저 목걸이를 훔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짝, 그 순간 제 따귀를 사정없이 올려붙이는 큰며느리였습니다. 어디서 되도 않는 거짓말을 나불거려? 너 가진 거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더니 정말 겁대가리가 상실했구나? 왜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시는 거죠? 대체 왜? 너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거니? 막말로 까고 말해서 내가 너에게 누명을 씌워서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일을 벌이겠니? 다들 그만둬. 내 집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언성 높이는 일은 여기까지 해라.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할머니 회장님 댁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경찰에 송치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큰며느리라는 여자는 저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일을 그만둘 것을 강요했더랍니다. 저는 뭔가
더 제 변명을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대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회계법인의 격리직으로 취직을 했고 격리 일을 몇 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너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게 큰며느리의 이간질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네가 그만두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였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는데요? 주방 아주머니 순창댁 말이다. 아, 순창댁 아주머니가 뭘 알고 계셨던 건가요? 순창댁이 우리 집 일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이실직고를 하더라. 큰며느리가 자기를 사주해서 네 가방 안에 목걸이를 넣도록 시켰다고. 어떻게 그런데 왜 큰사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신 거죠? 그 애가 천성이 아주 질투가 심한 아이다. 거기다 내 큰아들 놈이 회사 일에 적성이 안 맞아. 그룹 일을 하기 싫어하는 녀석이야. 그러다 보니 준석이 와이프로 네가 들어와서 혹시나 후계 구도가 지 아들 딸에게서 너에게로 넘어갈까봐 그걸 경계했다더구나. 제가 뭐라고 그런 경계식이나요. 그만큼 내가 너에 대한 총애가 깊었으니까. 지나고 보니 내가 너를 아낀 것이 너에게 화살로 돌아갈 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할머니. 우린 뒤늦게 네 행방을 찾아 수소문했지만 그땐 고은이 네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뒤더구나. 네, 저 다시 격리 일을 좀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듣기론 그 남편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건실한 남자라던데 왜 이런 떡볶이 트럭을 하고 있어? 저는 하는 수 없이 제가 지나온 우여곡절의 시절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네 남편이 명을 달리하자마자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야? 네. 법적으로도 어찌나 교묘하게 수를 써놨는지 저희 아이나 죽은 남편의 지분을 하나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고은이니 할머니와 남동생은 할머니는 요즘 위암 투병 중이시고 남동생은 대학생이에요. 너 결혼해서 슬아의 아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5살짜리 딸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저를 안 본 지 오래신데 어떻게 제 근황을 그 정도라도 알고 계세요? 나나 준석이나 너를 그렇게 보내고 후회와 자책을 엄청 많이 했단다. 우리가 널 볼 면목이 없어서 직접 찾아가지 못했어도 비서를 시켜서 네 근황을 몰래 알아보곤 했어. 그럼 준석 도련님은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안 그래도 녀석이 근처에 올 시간이 됐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네. 할머니는 도련님에게 전화를 거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5분도 안 되어서 삐까번쩍한 외제차 한 대가 떡볶이 트럭 근처에 와서 정차하더군요. 설마 준석 도련님이 저 안에? 그런 기대를 하며 차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았냐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리를 쓰지 못했던 준석 도련님이 두 다리가 멀쩡한 채로 뚜벅뚜벅 걸어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준석 도련님, 어떻게 지금... 저는 멀쩡하게 걸어오는 도련님의 모습이 믿기지 않아 할머니와 도련님을 번갈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고은아. 잘 지냈니?
아니, 그보다 도련님 어떻게 된 거예요? 휠체어는요? 이제 두 다리가 정말 멀쩡해진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서 있는 준석 도련님을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고은이 너로 인해 다시 걷고 싶어졌다고. 너를 떠나보내고 나 미국으로 가서 수술 받았어. 너무 위험해서 고민하던 그 수술 말인가요? 그래. 뭐 아니면 도의 선택이 걸린 그 수술. 성공 확률도 반, 실패 확률도 반. 성공하면 걷게 되지만 실패하면 전신마비의 위험이 있었던 그 수술. 그 수술을 결국 받았단 말이에요? 응. 고민하다가 결국은 받았다. 너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서 찾아오고 싶었거든. 언젠가는. 축하해요, 도련님. 나 너 한 번만 안아봐도 되네? 고은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떡볶이 트럭 앞에서 저를 와락 끌어안는 준석 도련님이었어요. 네가 되도 않는 누명 쓰고 쫓겨나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휠체어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원망스러웠어.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전 도련님도 할머님도 아무도 원망 안 해요. 내가 그때 솔직히 다리만 멀쩡했더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널 붙잡고 네가 받는 오해를 내가 나서서 풀었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널 붙잡을 구실이 없었어. 내 장애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으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이유로 멀리했던 적은 나는 한 번도 없는데. 알아. 난 아직도 기억해. 그날 내가 너의 진심을 물었을 때 넌 분명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어. 그때 네 마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안다면. 그날 도련님의 고백을 듣고 내 마음 역시 같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이 저 역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너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누명이 벗겨지고 내가 두 다리 멀쩡하게 걷게 되었을 때 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더라. 네가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준석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네 앞에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만 제가 명을 달리한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을 안 뒤로 저에게 더 연락을 할 수 없었다는 할머니와 도련님이었습니다. 그건 이해할 만했어요. 도련님이나 저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돌이킬 때 서로가 설레이는 첫사랑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 말입니다. 거은아, 늦은 게 아니라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겠니? 나 다시 너와 시작하고 싶어, 고은아. 저는 그렇게 해서 다시 준석 도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댁의 가정부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댁의 막내 손주 며느리의 신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시간을 돌고 돌아 만난 만큼 저와 도련님의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어요. 너를 이렇게 다시 어렵게 만났는데 하루라도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 나와 결혼해 줄래, 고은아? 그런데 알다시피 난 한 번 결혼했었고 5살 어린 딸도 있어요. 당신은 어쨌거나 여태 싱글이었는데 그런 거 다 감당 가능하겠어요? 말했잖아. 너를 보지 못했던 때에도 너에 관한 소식들은 할머니와 함께 사람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네가 결혼했던 것, 남편을 잃은 것, 그리고 어린 딸이 있는 거. 그거 진작부터 나나 할머니나 다 알고 있던 사실들이야. 그런데도 일부러 날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
정기적으로 네 소식은 김비서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2년 전에 네가 남편 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야 듣게 됐어. 할머니와 상의해서 이젠 너를 보러 가야겠다는 말을 했던 거고. 날 여태 기다린 이유 물어봐도 돼요? 이유? 그거 참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간단하네. 널 기다리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고은이 네가 떠난 후로도 난 널 지울 수 없었고 널 다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두 발로 당당히 걸어서 네 앞에 나타나고 싶다는 게 내 유일한 삶의 목표였으니까. 고맙고 행복하네요. 내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라는 게. 내 방으로 고은이 네가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던 그날부터 넌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됐어. 널 보면 난 뭐든지 신이 나서 하고 싶어졌으니까. 그전까지 언제면 이 세상 하직할까 그런 절망 속에 살던 나였는데 그림 그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더니 접어서 안 와쉬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로 남겨두기로 했어. 할머니 하시던 회사 일 내가 이어받아서 경영승계를 받기로 해서. 도련님, 아니 준석 씨는 할머니 회장님의 회사 일을 이어받아 꾸려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목걸이 도둑으로 몰아 쫓아냈던 큰며느리는 이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준석 씨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시동생 내외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고은이니 전 남편 시동생이 너와 네 딸의 공장 지분을 다 뺏어갔다고 했지? 전 남편 명 달리안으로 속절없이 다 빼앗겼죠. 원래 시아버지 살아생전 딸아이 아빠에게 물려주었던 사업인데 시동생네가 하는 공장 이름이 뭐랬지? 그건 알아서 뭐하게요? 네 권리를 되도 않게 뺏어간 사람들인데 네가 뺏긴 건 내가 도로 찾아주려고. 준석 씨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희 딸과 제가 상속받아야 했던 남편 몫의 공장 지분을 도로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와 딸이 되찾은 공장 지분을 현금화한으로는 업계 인맥을 이용해서 시동생 공장의 수주를 끊어버린 모양이더군요. 결국 공장 문을 닫은 시동생 내외는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시간이 지나 들려왔습니다. 위암투병을 하던 저희 할머니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쳐 최근에 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 중이십니다. 재혼하고서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편입니다. 할머니나 남편이나 저희 딸 예진이를 너무나 아껴주고 딸처럼 손녀처럼 대해줘서 저 역시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고요. 최근에는 남편과 결혼기념일에 의미 깊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우리 첫 결혼기념일인데 뭐 가지고 싶은 선물 없어? 선물 대신 내가 요즘 생각했던 기부 사업이 있는데 같이 동참해 줄래요? 제가 싱글맘으로 몇 년을 어렵게 떡볶이 트럭을 운영하며 고생하다 보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자영업을 하는 싱글맘들의 고초를 많이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자금을 후원하는 기부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회사 차원에서도 그런 후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최근 저는 그 부서에서 팀장 역할을 맡아 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싱글맘들 후원 사업을 체결했다고? 내 할머니 이심전심이라고 제가 겪어왔던 과정들이라서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틀리지 않았구나. 네? 지금은 이혼해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만 너에게 누명 씌웠던 예전 큰며느리가 널 질투했던 것도 다 그럴만했던 것 같구나. 할머니 말씀은
이 사람이 며느리 역할을 너무 잘한다는 말씀, 맞죠? 그래,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집안에 여자 한 명이 잘 들어오면 3대가 흥한다는데 앞으로 우리 집 3대는 걱정이 없겠어? 사랑받는 아내, 인정받는 며느리, 그리고 딸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리는 이 행복만큼 하루하루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나오는 분들에게도 늘 온정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게 인생의 마법 같아요. 여러분의 내일도 그런 마법 같은 하루가 되시길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